예, 오늘 하루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 시간인데요. 오늘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예, 자 오늘은 어떤 얘기부터 해보죠? 네, 오늘 오랜만에 다른 소식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 다행이다. 돈봉투 얘기 말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1년 전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서 꼼수 탈당 논란을 낳았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 민주당으로 돌아온다는 소식,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이 민 의원에 대한 복당을 의결을 했는데요. 예. 박홍근 원내대표가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었다. 오늘 민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 복당 내용을 살펴보니까 본인의 요청이 아니라 당의 요구에 따른 소위 특별 복당 형식이라고 하는데요. 탈당 경력 때문에 민 의원이 내년 총선 공천 심사 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당원 당규를 보면 탈당 경력자는 공직선거 시 당내 경선에서 득표수 25% 감산을 적용을 받는데, 이 당의 요구로 복당을 하면 이 감산 조항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 시간을 지난해 4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지난해 4월 20일 검수완박법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탈당을 했는데요.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중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법안의 전체 회의 상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뤄진 조치였습니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민 의원의 개인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했지만 여권,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선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위한 꼼수, 기획, 위장 탈당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고, 나아가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었는데요. 헌재가 입법 과정에 위법은 있었는데 검수완박법 자체는 유효하다,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이 복당 조치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이 이상민 의원이 참 부끄러운 짓인데 복당이란 기가 막힐 일이다. 돈봉투 사건으로 당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힘 측에선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한 최악의 정당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이 외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이 지난 2020년에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돼서 제명이 된 바 있는데, 이 김 의원에 대한 복당도 의결이 됐거든요. 만약에 민 의원과 김 의원 복당까지 완료가 되면 민주당 의석수는 171석으로 2석 늘어납니다. 어쨌든 오늘 민형배 의원이 1년 만에 이제 민주당을 복당을 하는 건데, 예. 왜 하필 지금 시점에 복당을 한 건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땐 정치적 부채 의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물론 이제 이 부채 의식이 어떻게 해석되느냐 좀 달라요. 네. 검수완박이 대선 전에 이제 이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검수완박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을 정말 위해서 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채의식이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임기 만료가 되기 전에 본인이 이제 이 복당을 시켜서 정치적 부채의식을 좀 감산시키고, 뿐만 아니라 다음번 원내대표한테도 또 이런 정책 부채의식을 짊어지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제 내년 4월 총선이잖아요. 근데 이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선거 명부가 확정이 되고 2월에 경선을 하는데, 자, 경선을 하려면은 뭐냐면 권리당원 모집에 상당히 열심히 권리당원을 모집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민형배 의원이 상당히 또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라도 지금 이 시기에 권리당원 모집 열심히 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불이익은 최소한도 좀 줄여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전에 전해드린 바 있는데,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이번 달 말, 그러니까 맞습니다. 곧때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편 이 민영배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에 대해 반헌법 행위라는 시민단체 지적이 제기가 됐는데요. 예. 이 시민단체가 보니까 민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광산구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광산시민연대라고 합니다. 이게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훼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민주당 행위 반헌법 행위라고 했고요. 민주당과 민 의원의 행동은 나쁜 선례를 남겼다. 이번 복당 결정은 다시 한번 민 의원의 행위가 꼼수 탈당이자 위장 탈당이었음을 자인한 꼴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민 의원의 복당이 현실화되면서 윤미향 의원 복당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윤미향 의원의 복당도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하고 민경배 의원은 조금 다르죠. 네. 첫째, 일단 윤미향 의원은 비례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경배 의원처럼 뭐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이 소위 말해서 어떤 특정 지역구 의원과 같은 어떤 절박성이 지금 일단 없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민영배 의원은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치적 부채의식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당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혹 때문에 탈당을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윤미향 의원을 복당시켰을 때 중도층이 민주당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인가라는 것도 분명히 생각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두 번째 이유에서 연결도 있는 건데 네. 이게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그죠? 1심에서는 일부 유죄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2심 진행 중이고 이게 최종심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1심까지는 일부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윤미향 의원을 복당시켰을 경우엔 사법 리스크가 가중되는 상황이 또 초래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미향 의원 복당은 좀 민영배 의원의 복당과는 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윤미향 의원의 복당이라면 또 다른 사법 리스크가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건가요? 가중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빈 방미 소식 다뤄볼 텐데요. 어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외교 안보 관련 소식들로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은 경제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방미 이틀째 워싱턴 DC 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미국 기업의 대한국 투자 촉진 등을 논의를 했는데요. 우리 기업인들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정의선 현대차그룹, 구강모 LG그룹 회장 등이 참석을 했고 미국 측에서는 퀄컴 그리고 보잉, 코닝 등의 이제 대표 이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현지 시간으로 26일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코닝이 한국에 대해서 15억 달러 추가 투자를 예고했다면서 방미 이틀 만에 총 59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설명을 했는데요. 어제 이제 넷플릭스의 투자도 있었고 또 투자 신고식에 참석한 6개 기업의 투자 19억 달러에 더해서 코닝이 깜짝 발표한 15억 달러를 더해서 59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설명을 한 겁니다. 코닝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소재과학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더 모르겠어요. 소재를 뭘 주도하는지. 처음에 이제 유리. 유리.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란드 산체스 로키드 마틴 부사장도 이제 인터뷰를 가졌는데 한국 항공우주 산업과 FA50 우리 이제 전투기죠. 마케팅도 함께 진행 중인데 양국 우주 기업 간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양국 안보에도 기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이제 한미 양국 간의 이제 협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어쨌든 윤 대통령의 방미 첫 일정부터 세일즈 외교에 주력을 했는데 수소, 반도체, 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들로부터 이틀 만에 우리 돈으로는 이게 6조에 가까운 투자를 유치를 한 겁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윤 대통령 본인은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잘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사실 또 다른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이죠.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를 금지할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중국 내에서 바로 이제
한쪽을 금지했으니까 사실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엔 오히려 기회잖아요. 더 많이 팔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팔지 말라고 지금 미국이 압력을 행사한다면 문제는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정부가 다른 나라 기업한테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문제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팔아야 된다는 거죠. 중국 내에. 이걸 중국이 마이크론의 이 판매를 금지했을 경우엔 삼성전자나 대신 SK 하이닉스의 물건을 써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 이거는 사실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투자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기업한테 이런 압력을 가하지 말라고 윤 대통령이 단호히 선을 긋는 이거는 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저는 뭐 가시적인 성과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이익이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안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다뤄볼 텐데 오늘 우리 시간으로 아마 우리 새벽쯤에 이제 내일로 넘어간 새벽쯤에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 미국 해구산의 실효적 강화 내용을 담은 별도 문건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양국 간 공동 기획과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이른바 액션 플랜이 담길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미국은 비핵 보유 동맹국이 적대 세력의 핵 공격으로 안보 위협에 처하지 않도록 미 핵 전략 자산으로 보호하는 이른바 해구산 확장 억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그리고 일본, 호주, 한국 등이 해당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특별 형태로 발표하는 해구산에 대한 문서화는 다른 동맹국에는 전례를 찾기 힘든 특별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해구산 관련 별도 문건은 전례가 없다.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문건이 나와 봐야 알겠죠. 네. 지금 굉장히 그 보도에 따르면은 이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한쪽에서는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와 봐야 되는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나토식 핵 공유보다 낮은 수준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국내적으로 평가가 상당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그동안 한일 관계 정상화를 한다. 혹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혹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이런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 이 핵 안보에 관해서 나토보다도 좀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되면 아마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일단 나와 봐야 알겠죠. 네. 예. 제가 조금 전에 시간 관계상 이제 생략을 했었는데 나토와 이제 핵 전략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1953년 7월에 나토 회원국에 미국이 핵무기 배치를 약속했고 이듬해 9월에 이를 이행한 바 있다는 점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지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진표 의장 주재로 1시간까지 회동을 했는데 이 본회의 관련해서 특별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하루 전인데요. 오늘이 본회의 처리 안건을 합의하지 못한 겁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회동 후에 내일 본회의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는데 아직 완전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전세 사기 대책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 정도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우선 매수권 부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특별법은 내일 발의 예정이라서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 전망입니다. 김진표 의장이 이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시적 특별 입법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공감이 만들어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한편 야당이 이번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쌍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과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전세 사기 관련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만든 임대차법 발의자들 지금 어디 있나 라면서 민주당과 정의당을 향해서 당사를 경매에 넣고 보증금 빼서 피해 보상 재원에 보태고 임대차 3법 찬성하는 의원들의 세비도 몰수해서 피해자 지원금으로 써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윤 전 의원이 2020년 8월 당시 임대차 3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면서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런 국회 연설로 유명해진 바 있는데요. 윤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앵커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은 저희가 명지대학교 저희 학교죠. 권태중 교수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권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임대차 3법하고 지금 이 사태하고 일정 부분 연관이 있다라는 입장이시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임대 사기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도 주장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정부 정책 어떤 잘못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은 그때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 정당들 어디하고 어디입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이죠. 네. 그쪽에서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이 이제 그 점을 강조한 거죠. 진짜 당사 팔라는 것보다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는 계속 영속하는 거니까 문제는 만일 그 둘의 임대차 3법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은 이 사기 피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책적 미스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 사기 피해자 이 세금으로 구해주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민사상의 문제라면 문제가 다른데 정책에 의해서 이게 만일 오히려 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면 그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측면을 한번 고려를 당연히 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요즘 언론 인터뷰를 자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KBS 라디오 출연해서 우리나라가 당면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신당 필요하고 가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금태섭 전 의원 신당 추진과 관련해서 추석 전에 창당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재 양당이 10년씩 집권을 했는데 문제 시정이 하나도 되지 않았다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지 않고서는 당면한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금 전 의원이 수도권 30석 목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새로 출발하는 정당이 참신하고 능력 있는 후보자를 냈을 경우에는 이보다 넘는 숫자도 당선이 가능하다 말을 했습니다. 한편 양당에서 공천에 탈락한 사람을 주워 모아서 정당을 만들면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네. 신당 창당 과정에서 이제 역할을 물었습니다. 진행자 그랬더니 직접적으로 관여할 생각은 없고 조언을 요구하면 조언해줄 수 있다. 이 말은 요즘 자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편 또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1년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내년 총선까지 지켜봐야 한다 말을 했고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쓴소리를 했습니다. 오만한 자세를 국민에게 보여준 것이다 말을 했고요. 민주당의 이제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에서 해결돼야 할 상황이고 민주당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은 없을 것이다 이런 발언들을 내놨는데요. 최근 중도층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계속해서 신당 창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신당 창당 움직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한국갤럽 기준으로 본다면 1월부터 지금까지 이 중도층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희박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비교적 27에서 32 사이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급속도로 늘고 막 급속도로 줄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총선 가까워오면 양당제에 대한 문제점이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제3지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네. 그리고 제3지대 움직임도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지지율 40% 정도 나와요. 근데 막상 선거에 가까우면 그 정도 못하거든요. 네. 예외가 딱 하나 있는 게 20대 총선에서의 국민의당입니다. 근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첫째, 호남이라는 지역에서 실제로 국민의당을 매력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왜?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어떤 특징이 벌어지냐면 호남 지역과 민주당이 지역적 인적 연계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민주당은 사실 영남 진보가 주류를 이루는 정당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라고 했을 때 호남 지역에서 이게 뭐 굳이 사수할 필요가 없다. 대안이 있을 경우. 근데 그때 국민의당이 대안이었거든요.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아직도 우리나라에선 지역구도를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대선 후보가 있어야죠. 근데 그 대선 후보는 만들 수 있어요. 문제는 유력 대선 후보를 만들어야지 그렇죠. 대선 후보만 나온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 이우영 아나운서도 대선 후보 될 수 있어. 안 되는구나. 나이가 아직 안 돼가지고. 됩니다. 네. 예, 저만 될 수 있네요. 예, 우리 될 수 있어요 그거. 근데 문제는 유력 대선 후보가 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거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물론 저는 파이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하지만 글쎄 그게 어떻게 될지는 전 그렇게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예. 그 여론조사 제가 일부러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언급을 하셨네요. 아니 한국갤럽 이거 1월 초부터 이렇게 많은 거기 때문에 네. 자세한 건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네. 혹은 예.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그렇죠. 근데 네. 거긴 데이터가 많아서 찾으시려면 한참 걸리니까 네. 한국갤럽 홈페이지가 훨씬 간단하실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입 입시 학폭 관련해서 이력을 반영한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4년제 대학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196개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취합해서 오늘 공표를 했는데요. 즉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대입입니다. 정시 모집 수능 위주 전형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한다고 하는 건데요. 교육부가 지난 12일에 학폭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26학년부터는 모든 대입 전형의 학폭 조치가 의무 반영될 예정인 가운데 이 대학교 측에서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해서 1년 먼저 수능 위주 전형의 학폭 조치 반영한다는 건데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보면 112개 학교가 학폭 조치 반영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특히나 체육 특기자 전형의 경우에는 전형을 운영하는 88개 대학 모두 학폭 조치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2021년에 스포츠 선수들에 잇따른 학폭 미투 논란이 되니까 정부가 학교 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 학년부터 이 체육 특기자 전형에서 학폭 조치 사항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한 바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온 걸로 보이고요. 또 이번 이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보면 이 사안도 있습니다. 요즘 문과 침공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네. 이공계 학생들이 이제 문과로 지원을 하는 건데 전 그 세대가 아니라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146개 대학에서는 자연계열 진학 학생들에게 적용해온 수능 필수 영역 지정을 폐지한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께서는 현재 대학교에서 교수로도 재직 중이시잖아요. 이번 학폭 관련 대학들의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당연하죠. 특히 이제 젊은 층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공정인데 그렇죠. 그 공정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예를 들면은 요번에 그 문제가 됐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가해자는 대학 가고 피해자는 대학 못 가고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가해자는 피의자를 만든 쪽이기 때문에 본인은 더 큰 불이익을 당연히 받아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학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게 늦었지만 그나마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보고요. 뭐 사실은 학폭은 학폭이지만 음주운전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이 그 멀쩡하게 직장 생활하는 거, 돈 버는 거 그건 공정한 건가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에서 취업의 자유가 있는데 그거를 제한할 수는 없죠. 단지 음주운전 경력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연봉의 2배 되는 과태료를 물리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음주운전 같은 경우나 학폭 같은 경우나 가해자는 멀쩡히 살고 피해자는 숨죽여서 사는 것, 가해자는 활개치고 살고 피해자는 숨지는 경우, 가해자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저는 이 땅에서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참, 네,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네. 이유영 아나운서는 유튜브 YTN 라디오 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거기 가입했어요? 네, 구독하고 있죠. 구독하고 있어요. 네. 안 하면은 내 지금 당장 나가라고 그러는데. 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채널 선택하셔서 거기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찾으셔서 거기에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참 기쁠 것 같습니다. 네.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자, 좋아요도요. 좋아요까지 하여간 일단 구독만 해주셔도 고맙죠. 네. 자, 이유영 아나운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